차갑게 식은 새벽 공기가 거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름 모를 가수의 애절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한강석은 낡은 소파에 앉아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복과 낡은 수첩, 그리고 주인을 찾지 못한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한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듭니다. 강석아, 만약에 내가 못 돌아가면 이 편지 우리 어머니한테 꼭 좀 전해줘라. 1987년에 그 잔인했던 겨울, 최민수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한강석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이제야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오려 합니다. 한강석은 결심한 듯 편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안 될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강석은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강석은 경기도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철물점 앞마당에는 한강석의 손때가 묻은 낡은 파란색 포터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한강석은 매일 아침 그 트럭을 몰고 거래처를 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강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뚝뚝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그저 고개를 까딱이는 게 전부이고, 술자리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석을 보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수군거렸지만, 한강석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강석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고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와는 20년 전에 사별했고 하나뿐인 딸은 시집을 가서 1년에 두어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한강석의 집은 언제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강석은 그 정적이 편안하면서도 가끔은 가슴을 짓누르는 갈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강석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낡은 군복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한강석은 빳빳하게 풀이 죽은 군복을 입고 최민수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최민수는 한강석의 군대 동기이자 고향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강석은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습니다. 아니, 웃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한강석의 마음속에는 38년 전 그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석은 가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민수야, 네가 살아있었으면 우리 지금쯤 같이 소주라도 한잔하고 있었겠지. 한강석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다 사라집니다.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철물점 구석에서 녹슨 모트를 정리하던 한강석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테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한강석은 투박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습니다. 혹시 한강석 씨 되십니까? 저 민수 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한강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 최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단 한 번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아,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민수 마지막 가는 길에 네가 옆에 있었다고 들었어. 우리 민수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말은 없었니? 그게 사무치게 궁금해서 염치불구하고 연락했다. 한강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이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한강석의 머릿속에는 1987년 12월에 그 참혹했던 현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한강석과 최민수는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었던 나 사람은 마지막 휴가를 다녀온 뒤 저녁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가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던 그 시절, 군부대 안에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민수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덮으려던 간부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한강석은 겁이 났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대하고 싶다는 생각에 최민수에게 그냥 모른 척하자 민수야,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최민수는 나간 매복 근무 중에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군 당국은 최민수가 자살했다고 결론지었지만 한강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수의 등 뒤에 선명하게 남았던 총상은 결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석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진 압박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한강석은 비겁하게 혼자 살아남았고 그 죄책감은 38년 동안 한강석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박정숙의 전화를 끊고 난 뒤 한강석은 가게 문을 닫고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 낡은 내복 사이에 끼워져 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민수가 사고 당일 아침 한강석에게 꼭 전해달라며 건넸던 편지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한테 꼭 전해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한강석은 그 편지를 차마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편지만 전하는 것이 무서웠고 그 편지 속에 담긴 진실이 박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은 한강석이 아니라 박정숙이었습니다. 한강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비겁함으로 점철된 세월이 얼굴의 깊은 주름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한강석은 낡은 포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유리창을 때렸지만 한강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박정숙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한강석은 운전대를 꽉 쥐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네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대신 전해주러 간다. 한강석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최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1987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 연병장에서 함께 구르며 나누었던 시원한 물 한 잔의 기억, 그리고 몰래 나누어 피우던 솔 담배의 향기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석이 박정숙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한강석은 자신의 비겁함을 온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최민수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했던 그 당시 세력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눈을 뜨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한강석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강석이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한강석을 맞이했습니다. 박정숙이 머물고 있다는 203호실 문 앞에 선 한강석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한강석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강석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강석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박정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강석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강석입니다. 민수 친구 강석이가 왔습니다. 박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강석을 향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한강석은 직감했습니다. 박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한강석의 오열이었습니다. 한강석은 박정숙의 마른 손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진실은 한강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삶의 끝자락이 내뿜는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정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한강석이 건넨 어머니라는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은 마치 가뭄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38년이라는 세월이 응축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차마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편지, 봉투가 한강석의 떨림을 따라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가, 네가 여길 어떻게, 참 오래도 걸렸구나. 박정숙의 목소리는 갈라진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라졌습니다. 박정숙은 이미 한강석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한강석은 무릎을 꿇은 채 박정숙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가 전해달라고 했던 걸 이제야 가져왔습니다. 한강석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석이 편지를 꺼내려는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소유자였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강석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면회 시간 끝났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남자를 보자 몸을 떨며 한강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박정숙의 먼 친척이자 후견인이라고 소개한 최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철의 태도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시하는 간수에 가까웠습니다. 한강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최상철의 눈빛은 1987년 그날 밤 부대 안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던 간부들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편지를 다시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편지를 꺼냈다가는 박정숙의 신변조차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 친구입니다. 고향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온 것뿐이니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한강석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상철은 한강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 죽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친구 타령입니까? 노인네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최상철은 강압적으로 한강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강석은 병실을 나오며 박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숙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려줘, 서가. 한강석의 귀에는 환청처럼 그 간절한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온 한강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유품을 전해주러 온 길이었는데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한강석은 병원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철이라는 인물은 누구이며 왜 박정숙의 주변을 맴돌며 외부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강석은 38년 전 최민수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숨겨야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석은 문득 군 시절 다른 동기였던 이봉구가 떠올랐습니다. 이봉구는 당시 사고 현장의 목격자 중 한 명이었고 제대 후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고향을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강석은 기억을 더듬어 이봉구가 살고 있다는 경기도 안산의 한 달 동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강석에게 남은 것은 도망칠 곳 없는 진실뿐이었습니다. 한강석은 낡은 포터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장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실의 문턱에 발을 들인 한강석의 뒤로 최상철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의 고지대에 위치한 달동네는 가파른 계단과 다닥다닥 붙은 노후 주택들로 가득했습니다.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한강석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텔레비전과 깨진 연탄재들이
1980년대의 풍경을 박제해 놓은 듯 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한강석은 이봉구가 살고 있다는 허름한 판잣집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전구, 빛과 함께 비릿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강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구야, 이봉구, 안에 있나? 나 석이다, 한강석.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이봉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잃은 눈,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이봉구가 지난 세월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견뎌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봉구는 한강석을 알아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가라고. 난 아무것도 몰라. 다 잊었어. 한강석은 필사적으로 문을 붙잡았습니다. 봉구야, 진정해라. 나다, 석이. 민수 일 때문에 왔다. 민수 어머니가 위험해. 민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봉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봉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봉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매일 밤 찾아와.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고 나를 찔러. 한강석은 이봉구의 곁에 앉아 소주병을 치우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봉구야, 나도 무서웠다. 그래서 38년 동안 숨어 지냈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민수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어. 최상철이라는 놈을 아나? 최상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봉구의 눈에 생경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최상철, 그놈은 악마야. 당시 보안사 소속이었던 그놈이 우리를 협박했잖아. 입 뻥긋하면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민수를 쏜 건 사고가 아니었어. 계획된 거였다고. 이봉구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민주화 항쟁으로 들끓던 시기, 부대 내에서는 선거 부정에 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민수는 이에 반발하며 외부로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보안사 요원들이 최민수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야간 매복 근무 중 최민수를 조준 사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봉구는 그 광경을 숲속에서 숨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술로 고통을 달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석아, 네가 여기 온 거 그놈들이 알면 너도 죽어. 당장 도망가. 이봉구는 한강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거친 자동차 타이어 마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최상철의 검은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최상철과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차에서 내려 이봉구의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강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은 한강석을 미행해 온 것이었습니다. 봉구야, 뒷문 있어? 빨리 피해. 한강석은 이봉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이봉구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쾅!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최상철 일행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상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한강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장님, 철물점이나 조용히 하시지. 왜 여기까지 오셔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신디까?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눈치가 없으시네. 최상철의 손에는 묵직한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이봉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니들이 저지른 짓 다 알고 왔다. 민수 어머니 괴롭히는 것도 당장 그만둬. 한강석의 사자우 같은 외침에도 최상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뭐 할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있습니까? 이 미친놈 말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최상철이 신호를 보내자 덩치 큰 사내들이 한강석을 덮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한강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젊고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강석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갈비뼈를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최상철은
한강석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죠. 아니면 저 노인네랑 이 미친놈 오늘 밤으로 세상 하직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강석은 피 섞인 침을 최상철의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니들 같은 괴물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최상철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상철은 구두발로 한강석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한강석의 시야가 흐릿해지며 일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암전 속에서 한강석은 최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석아, 포기하지 마.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한강석은 이를 악물고 흐릿해지는 의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품속에 있는 편지, 그 속에 담긴 진실이 이대로 묻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강석은 바닥을 기며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봉구가 마시다 남은 깨진 소주병 조각이었습니다. 한강석의 눈에 서늘한 광기가 스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봉구의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강석은 깨진 소주병 조각을 움켜쥐고 최상철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상철의 부하들은 인정사정 없이 한강석을 짓밟았습니다. 투박한 군화발이 한강석의 옆구리와 얼굴을 사정없이 강타할 때마다 한강석은 38년 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입을 다물어야 했던 그 비겁함이 다시 한번 한강석을 옥죄어 왔습니다. 최상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강석의 품속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한강석이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노란 봉투가 최상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최상철은 봉투 안에 편지를 꺼내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이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거셨습니까? 한 사장님, 참 순진하시네.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민주화니 뭐니 떠들던 놈들도 이제는 다들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 입속 챙기기 바쁜 세상이라고요. 최상철은 라이터를 꺼내 편지 모서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 돼, 안 된다. 한강석은 절규하며 최상철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부하의 발길질에 다시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최민수의 마지막 유언이자 38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단 하나의 진실이 허무하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켰고 하얀 재가 되어 방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한강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한강석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최민수에게 했던 약속도 박정숙의 마지막 소망도 이제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최상철은 재가 된 편지를 구둣발로 비벼 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남은 증거는 없습니다. 저기 정신 나간 이봉구 놈의 헛소리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박정숙 씨 주변을 얼씬거리면 그때는 당신 딸년 인생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딸의 이름이 언급되자 한강석의 몸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최상철은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갔고 이봉구의 빈명과 한강석의 신음만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한강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어 흩어진 재를 손으로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는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봉구는 구석에 처박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어. 민수가 우릴 데리러 올 거야. 한강석은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다시 한번 비겁하게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한강석은 빗물이 들이치는 문턱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도 한강석의 마음을 아는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강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한강석이 정신을 차린 곳은 자신의 낡은 철물점 뒷방이었습니다.
온몸에 감긴 붕대와 파랗게 멍든 얼굴이 어젯밤의 참혹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편지는 사라졌고 증인인 이봉구는 공포에 질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강석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석은 문득 최민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최민수는 편지를 건네며 평소와 다르게 아주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편지 말고도 네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때 한강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최민수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한강석은 필사적으로 기억의 파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는 자신의 군용 수통 밑바닥을 가리키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진짜는 여기 담겨 있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 한강석은 서둘러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군 시절의 배낭을 꺼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죄책감의 상징이었던 그 배낭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배낭 안을 뒤지자 찌그러진 군용 수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강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통 밑바닥에 낡은 가죽 덮개를 벗겨내자 교묘하게 숨겨진 이중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과 함께 최민수의 친필 메모가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아, 네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다. 이 필름 안에는 저들이 조작한 투표 용지와 상부의 지시 내용이 다 들어있다. 네가 이걸 세상에 알려줘. 그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진실이다. 한강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상철이 태운 것은 가짜 편지였거나 혹은 최민수가 일부러 시선을 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최민수는 한강석의 비겁함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석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한강석은 수통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강석은 도망치는 폐잔병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석은 절뚝이는 다리로 철물점 문을 나섰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봉구를 찾아가 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숙에게 민수의 마지막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강석은 자신의 낡은 포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리는 마치 거대한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한강석의 눈빛은 38년 전에 그 젊고 정의로웠던 한강석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시작이다. 네가 지키려 했던 세상,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증명해 보일게. 한강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석은 안산의 달동네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상철 같은 권력의 하수인들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강석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이번에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돌아갈게. 사랑한다. 한강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정한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한강석은 낡은 포터 트럭을 몰고 다시 안산의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상처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한강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이봉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봉구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석은 이봉구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봉구야, 정신 차려라. 여기 봐라. 이게 뭔지 아나? 한강석이 내민 수통 속 마이크로필름을 본 이봉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민수가 목숨 걸고 지켰던 거야. 네가 증언해주지 않으면
민수는 영원히 자살자로 남는다. 네 친구 민수를 저렇게 보낼 거냐? 한강석의 사자후 같은 외침에 이봉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겁함의 껍질을 깨고 진실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신문 기자를 호출했습니다. 1980년대 정의감 하나로 현장을 누볐던 노 기자는 한강석이 내민 필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당시 보안사가 투표 조작을 주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증거군요. 한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터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 어머니를 저 악마들의 손에서 구해내야 해요. 한강석과 이봉구 그리고 기자는 최상철이 관리하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최상철은 이미 박정숙을 강제로 휠체어에 태워 검은 세단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강석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최상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한 사장,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건 국가 기밀이고 넌 반역자야. 최상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덩치 큰 사내들이 한강석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강석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트럭 뒷칸에서 이봉구가 몽둥이를 들고 내렸고 기자는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기밀? 아니, 이건 니들의 추악한 범죄다. 한강석은 품속에서 수통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네가 태운 건 가짜였어. 이 비겁한 놈아. 최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최상철은 다급하게 부하들에게 수통을 뺏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병원 로비에는 한강석이 미리 연락해둔 시민들과 유가족 단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38년 전 최민수가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고 싶었던 진실의 목소리가 한강석의 입을 통해 병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철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한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입 닫으면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한강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석은 날카로운 흉기가 어깨를 스치는 고통 속에서도 최상철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그것은 38년 동안 쌓아온 분노의 일격이자 친구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민수야, 보고 있나? 네가 옳았어. 세상은 결국 진실의 편이다. 한강석은 바닥에 쓰러진 최상철을 내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요양병원을 감싸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한강석이 제출한 마이크로필름의 내용은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고 1987년 당시 군부대 내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최민수는 자살자라는 불명예를 벗고 순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상철과 그 배후 세력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강석과 이봉구는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석에게 그런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석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최민수를 고향 땅 따뜻한 곳에 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 아침, 한강석은 박정숙을 모시고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최민수의 유해는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병장 최민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아래 안치되었습니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이제야 네가 집에 돌아왔구나. 박정숙의 통곡 소리가 고요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강석은 그 곁에서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38년 만에 비로소 최민수에게 당당하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봉구도 이제는 술병을 던져버리고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봉구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가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았을 거야. 한강석은
이봉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다, 봉구야. 네가 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이제 민수 목까지 열심히 살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통증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한강석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철물점 문을 열고 낡은 포터 트럭을 몰지만 이제 한강석의 얼굴에는 무뚝뚝함 대신 온화한 미소가 머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강석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한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러면 한강석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 화창하네요. 한강석의 집 벽에는 이제 최민수의 훈장과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석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한강석은 저녁 무렵 철물점 앞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군 시절 나누어 가졌던 붉은 명찰처럼 보입니다. 한강석은 나직이 읊조립니다. 민수야, 네가 보낸 그 편지, 사실은 내가 네 어머니께 매일 마음으로 쓰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멋진 친구였는지 말이다. 한강석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노을빛에 반짝입니다. 38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한강석의 마음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기억하는 이들을 위한 노래. 여러분, 오늘 한강석 씨와 최민수 병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온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잊혀간 수많은 최민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잊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한강석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비겁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강석 씨가 낡은 수통 속에서 필름을 찾아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존감과 정의를 되찾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부터 60대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전하지 못한 편지나 차마 꺼내지 못한 진실이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월이 흘러 몸은 늙고 힘이 없어져도 우리가 지켜온 정의와 우정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혹은 보고 싶다는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강석 씨의 트럭은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그 트럭에는 이제 무거운 죄책감 대신 가벼운 희망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트럭도 오늘보다 내일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진실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